레고랜드 사태를 시작으로 PF 부실 위험이 부각되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의미합니다. 일반 대출과는 달리 신용이나 담보가 아닌 미래 수익을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미래 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사는 신용과 초기 자금이 적어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사는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부동산 PF에 참여 주체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가 있는데 사업권을 확보한 시행사는 금융사로부터 1차로 브릿지론을 조달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며 공사를 준비하고 2차로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된 부동산을 판매하여 공사비를 지불하고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우리는 부동산 PF의 위험성을 경험했습니다. 단 하루에만 4,900억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발생하였던 저축은행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미분양 물건이 쌓이면서 돈이 없어진 건설사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그 여파는 저축은행으로 옮겨붙게 됩니다. 이로 인해 85개의 저축은행이 전수조사를 받았고 30여 개의 저축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당시 직접적인 피해자는 10만 명이 넘었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였으니 결국 피해는 모든 국민이 보았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근본적으로 유사합니다. 현 부동산 부실 위험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부각되었습니다. 레고랜드의 개발은 부동산 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강원도가 디폴트를 선언하며 문제가 커졌습니다. 자본주의 신용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음도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며 부동산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한국도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의 채권이 유찰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충남 6위권 우석건설이 부도 처리되었으며 경남의 동원건설 또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 강원도의 디폴트 선언으로 부동산 피해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태영건설로 여파는 이어집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도산하며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태영건설의 위험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태영건설은 자기 자본 대비 28배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모든 시공이 중단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국내 도급 순위 16위 태영건설은 23년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대형 건설사였던 만큼 다수의 금융사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으며 빚의 규모는 21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만 3,330억 원이며 제1금융권 은행의 빚은 4,233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다만 제1금융권은 자본력이 크므로 후폭풍을 버틴다 하더라도 규모에 비해 큰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증으로 태영건설의 부실 위험이 알려지며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피해 큰손이라 불린 새마을금고는 태영건설의 부채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주었는데 2019년 27조 원에서 2023년에는 56조 원에 이르게 되며 더 큰 문제는 연체율이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며 높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배임에 가까운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는데 각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승인하면 100% 이자 탕감을 해주는 이해하기 힘든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본인 돈도 아닌 남의 돈으로 이자도 받지 않는 참으로 대인배스러운 행위를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부동산 PF 부실 위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 세계 국가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로 돈을 풀었고
전쟁까지 발발하며 식량, 천연가스,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상했고 대한민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과는 다르게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이 많아지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다다릅니다. 결국 악성 미분양, 고금리, 자재비 상승과 맞물리는 삼중고의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시 총 사업비의 10% 내외만 부담함으로 금융권으로 위기 전이가 쉬운 구조입니다. 이미 전체 부동산 대출액은 100조 원을 돌파하여 눈덩이가 커졌으며 연체율이 높아져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P2P 금융이 생겨나며 부동산 PF 시장으로 자금이 조달되었는데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연체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금융시장, 금융회사, 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PF의 신규 자금 지원, 금융사 인센티브와 같은 옥석 가리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넘어간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만약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진다면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옥석을 가리겠다고 하니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 봅니다. 이번 사태가 과거 13년 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세금으로 막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은 호황기 때는 막대한 이득을 얻었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내 지갑에서 10,000원만 없어져도 찾는 게 인지상정인데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PF 위기설이 말 그대로 위기설로만 끝나고 잘 지나갔으면 하며 해결하는 조치 또한 정당한 대가와 책임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상자였습니다.